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인 여성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으려다가 연이어 딸 3명을 낳은 보통 여성입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좀 특별한 일일 것 같네요. 요즘 세상에는 시어머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가끔은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시어머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들과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시집살이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아침에 폰 알림이 울리기도 전부터 주방에서 물소리와 시어머님의 발소리로 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43평 아파트를 청소해서 온몸이 아픈데도 시어머님의 움직임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며느리의 일이죠. 제가 게으른 몸뚱아리를 움직여 일어나려고 할 때 방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저의 잠이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일찍 일어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놀랍기만 합니다. 주름진 얼굴을 고추게 만지고 서둘러 거실로 나가면 아침 해가 눈부시게 비치고 계십니다.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모피를 쓴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쌀을 씻어 안고 계세요. 아, 여보세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저를 이끌어 내리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해서 결혼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기에 결혼 후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신뢰를 중시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가정을 채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이 신뢰와 조화가 좋아요. 사실 시아버지의 대우를 보며 남편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시아버지는 미소 있는 아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지만 온화하고 자상한 성격 때문에 늘 크게 말 안 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어머니 사랑은 분명히 보여졌어요. 집안에서 언제나 어머니 옆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어머니가 화구를 바닥에 놓고 편안히 다리를 뻗고 앉아서 후라이팬에 음식을 요리해도 그 옆에 앉아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잘못했어요. 아예 모르쇠로 살아가면서 항상 대면하게 굴었거든요. 남편은 딸들을 보는 즐거움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결혼하러 처음 인사에 갔을 때부터 느낀 건 어머니께서는 걸레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걸레를 손에 놓지 않고 계속 바닥을 씻기는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도 못 남으면 깔끔하게라도 하던가 라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사실 집안일이나 요리 등에서 정말 완벽했어요. 청결하고 부지런하며 손재주와 손맛까지 탁월했죠. 그런데 집에서도 일도 바쁘게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따르고 살게 된 며느리인 저는 이곳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른 층의 할머니들은 장독대가 먼지로 덮여 있어도 우리 집의 장독은 깨끗합니다. 먼지가 없어서 집안은 훌륭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한식 연구가들이 찬송하죠. 깻잎철에는 된장에 깻잎을 넣고 김장이 끝난 후에는 무백개를 썰어 무말랭이를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무말랭이를 만드는 집이 있을까요? 그저 조용히 살면 가장 좋아요. 무말랭이를 만들면 반찬값도 줄일 수 있고 행복해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몸뚱아리에 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청결한 아들은 중요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종다리 시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속이 상한데 왜 그런 삶을 내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집에 도배를 하고 빈번히 빨래를 돌린 후 피로해서 쉬다가 마지못해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란스럽게 일어났죠.
순간적으로 앞빨래하고 차가워서 후다닥 일어났어요. 빨래를 걸었어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뒤를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절로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시면서 너 빨래 안 돌렸네? 아 하신다. 하셔서 너무 놀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무심코 돌아서는데 바로 앞에 무서운 시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 그대로 널면 냄새나고 구겨지고 습기 참 그대로 밤새 묵은 걸 널면 곰팡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다 맞다는 거 알겠지만 한 번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빨래만 걸면 쫓아와서 방금 돌려둔 건지 오래전에 돌려둔 건지 확인하시고 냄새 맡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부터 빨래 넣을 때 꼭 뒤를 계속 돌아보는 채로 자신이 싫었어요. 아 바로 이런 것이 시집살이겠죠. 만사 이런 식으로 절로 잡아들이듯 하시면서 노이로제에 밀어넣으시는 분이 우리 시어머님입니다.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나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거니까 너 우리 어머니 옷장 좀 봐봐 어떤가 내가 더럽힌 건 없나 어머님 옷장 정리는 잘 해두셨겠지만 제 옷장을 수시로 열어보시고 제 혀를 차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심지어 물티슈 한 장 들고 들어와서 제 방을 쓱 닦아보는 게요. 무말랭이를 만들면 반찬값도 줄일 수 있고 행복해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몸뚱아리에 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청결한 아들은 중요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종다리 시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속이 상한데 왜 그런 삶을 내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집에 도배를 하고 빈번히 빨래를 돌린 후 피로해서 쉬다가 마지못해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란스럽게 일어났죠. 창틀도 슥 닦아보시면서 혀를 차시는 게 일상이세요. 검열하시는 거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잡혀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1인 출판사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1인 출판사는 크게 안 벌려도 되니까 식구들 몰래 집에서도 작업하고 진행하는 게 가능했고 한 서너 권 책을 출근하다가 너무 안 팔려서 말아먹었는데 1인 출판사는 망해도 크게 손해날 게 없습니다. 결국은 500만 원 정도 거래처 결제 못한 게 있어서 그 여러 권들이 독촉이 날라온 걸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출판사 번역 원고 일 한다고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 모든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온 거죠.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유통대행 그런 회사 인쇄소 같은 데서 독촉 서류들이 날아오냐. 남편 몰래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제3금융권에 대출 신청하고 거절당한 직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대신 결제해 주셨죠. 돈은 도배를 하면서 금세 갚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거죠. 어머니께서 제일 심정 상하는 건 아들 문제입니다. 자기 아들나 자기 후배 든든한 건 당신 세대 인생이죠. 우리 세대는 솔직히 아들의 뭐가 안 맵니다. 딸들이 오히려 잘하잖아요. 딸 셋 낳은 게 저만의 잘못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로 눈치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끝마다 아들로 귀결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43평 아파트를 어머님 아버님과 3시에 3인 1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천장 도배까지 싹 해치웠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머니는 새벽부터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보며 놀라셨어요. 어머니의 일당은 남성 일꾼들의 일당을 받을 만큼 거의 현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셨어요. 집에서는 고부가 함께 도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등학교까지 못 다녀가셨지만 중학교 졸업 후에 사탕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20살 때 이웃집 도배 아줌마를 따라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50년 넘게 업종에서 일하시는 힘든 분이에요. 도배하시면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셨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입사해 파견을 다니느라 17년째 주말부부로 지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네요. 세 번째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해 어머니가 나에게 너도 오늘부터 나란 나를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보면 나의 형제인 아들은 지방에서 혼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여 집에 월급을 송금하는데 집에서는 판판을 즐기며 그 월급을 챙기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나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영문학 전공으로서 출판사에서 영문학 번역을 맡기도 했고 나름대로 1인 출판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나에게 도바이를 시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표정을 보고 냉정한 표정 짓지 마라.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도배장으로 태어난다더라고. 그래도 너는 도배장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도배장으로서도 굴욕스럽지 않아 라고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폰 차면 본처갑 좀 해라. 다른 가정의 세대독과 시집 오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냐? 아들을 낳지 못한 몸이 귀하다고? 아랫목에서 정승판 부인인가? 다른 집의 본처들은 남편이 혼자 소득을 가져오면서 미안해서 집에서 인형 눈을 붙인다더라도. 그래 이야기면 나도 내 기준으로 삶의 경계를 깨지 않도록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풀기 위해 다른 말을 하지만 결코 기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도 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 누구도 못할 거야. 너 도배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시험씨가 도배 몇십 년 베테랑인데 뭐가 걱정이야? 공짜롭게 배우고 돈 벌고 결국 그래? 애들도 커가고 나도 한 푼이라도 벌어들이자 속으로 결심했어. 출판사에서 일감 받아서 몇 날 며칠 밤새 돈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굳이 예쁜 치마를 입고 깔끔한 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길이 내 길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았어. 온 관절이 아픈 곳이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몸 곳곳이 파스 자국이었어. 사실 나도 아직도 도배는 싫어. 안 하고 싶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했어. 새끼들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노후를 생각해서 젊을 때 돈을 벌어두어야 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틀리셨다. 너무 재미있게 여기셨다. 발판을 올라가서 벽지를 붙이는 게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하셨고 여자 중에서 자신이 최고일 거라 믿으셨다. 끝선을 정확히 맞추는 게 쉬워 보여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셨고 여자 중에서 돈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 믿으셨다. 그리고 경력 55년의 아버지는 언제나 한 수 더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벽이 깔끔하게 변하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은 일하실 때는 정말 프로 같아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들, 손자 타령을 하시며 살림일을 하는 시어머니로 보입니다. 방송국에서 외길 인생을 다루는 프로그램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은 칭찬을 받아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실제로 언제 어머님의 의견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을 지키려는 열정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시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귀족분이 집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어머니가 좋게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돌아다니고 숨어들면 사람이 조금은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그렇다 해도 그런 감정이 반드시 오래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가 대체로 그렇듯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자고 일어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니 부딪히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도배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19평의 아파트고 아버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작은 평수의 공사를 하려면 어머니와 함께 작업을 하시는군요. 작업을 마치고 어머님이 근처 마트로 저녁 재료를 보러 나가셨고 작업이 끝나고 일을 받으시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주인께서 돌아오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며 일당을 주신 후 욕실을 사용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당 봉투를 세면대 서랍장에 올려둔 채로 나오시고 차에 오르실 때 일당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봉투를 찾으시다가 알게 되어서 차를 돌려 돌아가셨을 때 이상한 여성이 봉투를 못 보았다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디 봉투 있는 게냐라고 말했지만 욕실로 들어가 보라고 하니요. 아찔한 상황이었군요. 저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노인 남자와 연약한 여자가 하루 종일 고생하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한 나쁜 여자 이야기에 대해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떠들한 차 안에서 자리에 앉으면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세요. 나는 정말로 몇 마디 말을 해야지. 당신은 이 말을 어디서 듣고 살고 있는 거야? 한번 눈을 감아도 식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겠나? 시험살롱에 합리를 붙인 채 천장을 칠해야 한다고 돈을 아끼면서 버리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와글와글 떠드는데 비명을 질러 싶었습니다. 물론 화가 나겠지만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내 속이 산처럼 아파지고 이 뻔뻔한 여자 때문에 세상이 정말로 맛이 가버려 죽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속을 긁으시자 다음 날은 참았던 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사실 그날의 사건 이후에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머니는 폰상이라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물건을 주문하시려고 했지요. 늘 저에게 의존하는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 비싼 물건을 주문하실 때는 정확히 돈을 주시고 값싼 물건은 제가 내주고 어머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인터넷 쇼핑이 더 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50만 원어치를 주문하시는데 그중 30%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머님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다 보니 금전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인터넷 주문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저녁에 이야기했더니 화를 내시는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께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대해주시지 않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감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벌어진 봉투 사건이었기에 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어머님과 어색하게 있던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어머니와 둘이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갑갑해졌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산 배낭에 몇 벌의 옷을 싸서 KTX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손이니까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최근 한 달에 2번씩만 올라오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도착해서 오후 3시인데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엉망인 집 정리를 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파마하는 도중인 다른 여성이 제 이야기에 들뜨며 지금 우리 집 남자가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신속히 머리 손질을 마치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나가면서 머리 염색을 끝내고 헤어스타일을 맞추고 있는 도중 그 여자가 먼저 나갔다. 그녀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상대가 내 남편이었다. 나는 믿기 싫었다. 왜 그랬을까? 1년 전부터 자주 늦게 집에 오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남자들은 모두 변하는데 내 남편은 그럴 줄 알았지만 실망했다. 눈을 믿지 말 것 같았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뜨겁게 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뻔뻔한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말다가 앞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모습으로 눈치를 채는 내 남편. 그 순간 남편이 얼음처럼 굳었다. 나는 침착해졌다. 불륜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결국 부부간의 인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을까? 저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이 사라져서 안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아무것도 안 보았어. 내게 믿어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해. 여자의 직감으로 몸바람이 불끈했을 때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내 남편은 예외예요. 시어머니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예전에 아는 거라 바람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따라오며 지하철로 이동하려 했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서울로 다시 가려고. 혼자 일하면서 서울로 가야 할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지 아버지는 애비에게 하루 자고 오지 못하러 올라와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게 신경도 안 써주고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저와 어머니만 남았을 때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의 지식과 가르침에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어머니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도배기사이고 도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과 스승으로서의 감정을 형성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향하는 것이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눈을 허공에 두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씀으로 자신의 진심을 속으로 뱉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때 어머니의 진심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일으킨 후에는 자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제 눈을 피하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일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선택이 죽는 것보다 더 나빠 보였다. 몇 날 동안 나가지 않아도 어머니가 그저 지켜보기만 할 줄 알았던 어느 아침, 그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쩌다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게 하자는 말을 했다.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해하라고 할 말이 없었을 때 내가 빠져들일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년째로 빠져들일까요? 어머니도 감정적으로 힘들었는지 나에게 더 놀라운 말을 했다. 그렇다면 빠져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아들만 낳는다면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들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기에 딸들이 제사상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는 시간을 보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온 남편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맴돌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나의 단점 중 하나인 덜렁거림에 대해 화를 냈고 그 덜렁거림이 사기 전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만큼 사람은 단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나는 1인 출판사를 망치기 위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받으려고 제3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3금융권은 다른 금융권보다 해킹이 쉽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 정보도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에게 유출되었고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기꾼들이 골목에서 오토바이의 중계기를 사용하여 피싱을 하는 대담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들의 피해자가 되었죠. 언니는 현재 집에 없어요. 긴급 상황이니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땡땡은행 근처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서 확인하셨죠. 약국에서 파스를 사러 들어가시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골목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통화를 하면서 눈길은 2층 집 창문을 향하는 것에 의심을 품었죠. 이상한 것을 느꼈던 어머니는 돌아가서 통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놈이 도망가면 위치를 볼 거예요. 112에 신고하니 3분도 안 되어 경찰 오토바이들이 들이닥쳐요. 2층 집에 있는 전 그런 줄 꿈에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어마, 우리 수민이 어떻게, 그러면서 선자리에서 뱅뱅 맴을 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알리면 전화했던 놈이 말한 대로 그 길로 갈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원토록 이별인데 거의 미쳐서 뛰는 수준이 된 거예요. 어쨌든 좀 급하게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2천만 원 있으세요?
엄마, 급해요. 시댁은 나의 다급함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2천만 원 어디다 쓸 거니? 그건 말 못해요. 엄마, 2천만 원 뽑아주세요. 안 그럼 난 죽어요? 난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시댁이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번쩍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했냐? 정신을 차려 살아라고. 누가 너를 온 정신으로 버거했겠어. 시댁이 그날부터 며칠간 마치 귀신이 메스같이 말로 후려쳐서 그걸 여기에 옮기긴 어려워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지만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날 바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 아까와 똑같은 건가 하고 내일 바로 오면 내 전화를 주려 하지 않겠나 해서 몸이야 찾아보더니 이름이 아까와 다르고 또 똑같네 그래서 제 몸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연행도 아니고 꼬이느라 어떻게 좋은지 몰랐어요. 종일. 돌고는이 찾지도 않으셔 도시락을 김나기람 슈드비하고 너머 기능을 두리마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페러미즘이라는 중국 배우 사진 너무 아름답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요리알려로 그에게 믿음과 허락을 받아들이자 분해서 이야기로 그에게 일거리가 존재된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지만요. 이 셈으로 끝남. 뉴스에 속을 올리겠더구요. 그래서 그 역량을 발휘한 것인 시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었어요. 나는 설레서 알려줬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니까. 몇 년 전에 방송국 취재를 거절했던 일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분 후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어 전화를 했어요. TV만 한다면 내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냐? 내가 네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싸우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죽어도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고 범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협조를 안 해주는 걸 이해 못한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다그쳤어요. 살기가 어렵구나.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댄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시하며 방에 들어가셨어요. 생각하고 마셨을 텐데 볼만한 자식이 더 좋고 50년이 가까운 얼굴 기억나요? 나이 드신 사람들을 매도해서 기억시키겠다고 메인 뉴스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결국 시어머니는 인터뷰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일에 우울해하고 싶으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뷰가 방송된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이틀 동안 사방에서 오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막내딸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의 엄마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상황까지 있었죠. 그때 우리는 언론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언론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두려운 일을 가까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오후에 집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063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전북의 번호였어요. 내 아버지의 본가와 고향이 전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형제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고향과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졌다고 들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커녕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려고 김치를 만지작거리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뉴스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는 걸 알게 되니 반가웠습니다.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기존 아내에서부터 확인하려는 할머니는 누구신지 알 수 없네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옛말을 들어도 늘 나의 꼬리에 꼬북 감겼던 사람인데. 아이고, 키가 똥 멀어진 김치 어딜 가봐 천벌받아 죽을 줄 알고 살았단 말야. 동네 우제스럽게 첩한 뒤 도망가 죽어버린 줄로 알았는데 정작 앞산 선영톰 한란이 일자랑 서울에서 군자 살고 있었다니 전 그때껏 죄가 있던가? 혹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감히 낄 수 없는 일이다. 얘기 속엔 할머니의 애거리가 연이어 들려오네. 하늘이도 무안해하겠다 싶어 내가 땅을 치며 울고 있어. 그러고 보니 소리 없이 관계를 끊었던 아버지가 중풍 걸려 누워있던 정말 가난한 고향의 다다른 모양 혹시 간질 초기의 비명을 듣는 나도 이윽고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지고도 벌써 잘할 줄 많은 시구마는 여지없다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얘기에나 서도 솜솜하게 가령등과 자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트천하도 자식도 낭하는 아니나 살기 번거롭고 역에게 뺀다면 의리도 태양당. 할배 못할배 사이는 거나 남멸부터는 고공뒤 국디전혼을 매크론 방이라도 가고 두되 처무나 난 제 멍 없이 해량되자만 여자들도 별 하나 버리지 않고 죄답고 배민잘에서 속세 가면을 부리며 함에 치밀지간 못한 지경 양안의 양자하지 사랑집이에 동네 우제스럽게 첩한 뒤 도망가 죽어버린 줄로 알았는데 정작 앞산 선영톰 한란이 일자랑 서울에서 군자 살고 있었다니 전 그때껏 죄가 있던가? 혹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감히 낄 수 없는 일이다. 얘기 속엔 할머니의 애거리가 연이어 들려오네. 하늘이도 무안해하겠다 싶어 내가 땅을 치며 울고 있어. 조강지처를 버려본 데 없이 소녀 집안에서 미숙한 살림을 꾸려가며 20살 여자아이와 아기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듯이 서울로 온 뒤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 사람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며 말을 하셨고 어머니도 그 어린 20살 소녀가 남편을 떠나고 살림을 이어나가는 것을 참아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버님과 시어머니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인인 아버님께서도 시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문제가 복잡했고 조그마한 고추를 조성해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희는 아버님께 접시를 씻으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에 아버님들이 집에 돌아오셔서 크게 싸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조강지처의 자리가 그리워서 발끈하셨죠. 어머니는 아버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호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셔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마음을 정화하셨죠.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미움이나 복수는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대우하고자 하였습니다. 생각지 않았어요. 다만이 집안에 호적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할머니가 남기신 말이 영 불안해서 그랬어요. 초강지쳐 버린 집안은 차손들이 안 좋아하고 있어서 알고 나니까 이제야 뭔가를 깨닫게 되었죠. 큰 어머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때 남편을 2번 가진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날 새벽이었죠. 갈 곳이 있어서 김제로 갔어요. 남편의 큰 어머님을 보러 가려고 했죠. 그곳에 도착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창피했어요. 냉장고에는 이웃들이 준 음식이나 정부에서 나눠준 쌀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방에는 기저귀로 화장실을 말고 요양보호사가 왔다고 해도 가족이 부재했던 곳에서 홀로 사시는 어느 노인을 보게 되었죠. 그 노인을 살뜰히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나는 그때 고민 없이 옆집 할머니에게 필요한 물품을 물어보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차에 싣고 나서 김제로 데려왔어요. 방을 정리하고 보일러를 틀어놔서 따뜻해지게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어머니를 쳐다보시며 잊을 수 없는 눈길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거의 미쳐가시며 팔짱 뛰시고 아버지는 저를 보며 은혜를 입은 사람을 봐주는 듯한 눈길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뉘우치지 못하는 큰 어머니를 위해 손을 잡아주며 자휴, 임자 50년 차이만의 일인 것 같구만지라며 얼굴을 찡그리셨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상봉은 피할 수 없었어요. 부엌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휘둘러대며 간섭하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는 밤에 안방에서 앉아서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밤 아버지는 양심이 있어 보여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셨어요. 그 모습으로 본초와 첩 사이에 있는 남자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 곁에서 주무시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떠나셨으며 제가 큰 어머니를 위해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고 요양보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너무 힘이 들어 했는데 병원에 모셔가니 의사는 기력이 많이 빠져서 오래 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어젠까지도 몰랐던 노인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가 모셔드리기로 했어요. 왠지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친한 할머니가 저지른 죄 값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큰 어머니를 고이 모셔들고 방 안에 눕혀놓고 아꼈던 전복을 꺼내 죽음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님이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들어오셔서 술 냄새를 조금 풍기시면서 그래서 말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줄까 아들? 난 천년이나 천년은 천년이니까 이 정도에서 빠져줄까? 인간이 자기가 한 짓은 돌아보지 않고 그럴까 봐 화가 나더라고요. 고무장갑을 소집하고 싸주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한 말 그대로요. 그래요. 빠져주면 나쁘지 않아요. 조강지처가 장땡이죠. 세상이 얼마나 달라도 처분이 변하지 않는데 조강지처는 조강지처이니까요. 어디서 처주제나 조강지처 두 분 앞에서 머리를 들고 설치는 그 꼴 보니 우습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처음 소리가 노예로제 같아 보였어요. 방바닥을 두드리며 그 밤 내내 울어 말이에요. 가족 중 누구도 그만 오라고 달래지 않았어요. 손녀들조차 이런 일입니다. 제 습관대로 익은 밥이란 식습관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뭔가 빨고 계셨어요. 큰 어머니가 이불에 널려있는 발을 밟고 계신 걸 보고 화가 나서 으이그 내 손자야. 더러운 여의 손자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어. 시어머니는 아마도 큰 어머니 요강수발도 들으시겠죠. 시어머니는 일이 손자인 분이시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